내 잘못이 아닌데도 내가 먼저 머리 숙여 사과하게 되고 내 고민이 아닌데도 잠설치면서 고민하게 되는 사이. 누군가 가족을 그런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톡톡 사연을 즐겨 듣는 구독자이자 가족이라는 단어로 평생 골머리를 썩어왔던 구독자 중 한 명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분들에게는 죽으나 사나 끈끈하게 뭉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기도 하는 그런 의미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버거워서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의미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톡톡 사연에 제 얘기를 제보할 정도라면 저에게는 든든한 울타리라기보다는 골칫거리에 가까운 그런 가족이 있겠죠. 그냥 가족도 이렇게 골치가 아픈데요. 가족 앞에 시라는 단어가 붙으면요. 그렇게 머리 아픈 사이가 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동생, 그냥 평범한 가족 구성원 앞에 겨우 시라는 글자 그거 하나 붙는 건데, 이건 가족이라고 하기엔 너무 불편하고, 그렇다고 남이라고 하기엔 또 모시고 챙겨야 하는 가족보다 난이도가 훨씬 더 높은 어려운 사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저는 평생 이 가족을 미우나 고우나 제 품에 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온 바보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톡톡 사연에 제보하는 이 얘기를 겪으면서요. 어떤 가족은 품에 끌어안기보다 빠르게 놓아주는 것이 내 인생과 정신 건강에 훨씬 이롭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무슨 일을 겪었길래 나이도 젊은 제가 이렇게 가족이란 단어에 학을 떼는 사람이 됐는지 궁금하지 않냐고요? 제 얘기의 시작과 끝에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얘기는 제가 시댁에서 괴롭힘을 받았던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를 미워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아버지를 미워하게 됐던 건 그냥 제 기억이 시작됐을 때부터였어요. 아버지는 외동딸인 저를 항상 금이야 오기야 키우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아버지를 항상 미워했고요. 왜냐고요? 그건 바로 어머니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먹으면서 자랐어요. 저 집 엄마가 도망갔대. 저 집 남편이 어쨌길래. 원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심보요. 자기들 집에도 파보면 안 좋은 일 하나 없겠어요. 그런데도 어머니가 어렸을 때 핏덩이 같은 저를 두고 도망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손을 댔네. 결혼 전부터 만나던 남자랑 바람을 펴서 도망을 간 거네. 그냥 자기들 머릿속에서 입맛에 맞는 대로 얘기를 만들어내면서 저희 집을 마음대로 재단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마디도 대응하지 않는 아버지가 너무 밉고 싫었어요. 제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저희 아버지를 붙잡고 아주 대놓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왜 도망을 간 거냐, 진짜 바람이라도 피웠던 거냐 물어보면 아버지는 그저 그런 거 아니다. 너희 엄마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한마디 하고 자리를 슬그머니 피해버리셨죠. 나중에서야 알게 된 얘기였지만 밑으로 수많은 동생들이 있고 시집살이를 빙자해서 동생들까지 돌보다가 지쳐버린 어머니의 등을 떠민 건 오히려 아버지라고 하더랍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아버지에게 느꼈던 배신감은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할 거예요. 아버지야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했던 행동이었겠지만 아버지의 그 행동으로 저는 그저 엄마 없는 애 소리나 듣는 유년 시절을 보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철없는 생각을 하면서 자랐지만 어머니와의 이혼으로 가족들과도 연락을 거의 않고 살았던 무뚝뚝한 아버지는 그렇게 기댈 곳 하나 없으면서 서툰 솜씨로 열심히 딸을 길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철물점을 하셨어요. 왜 동네에서 지나다니면서 철물점 하나씩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규모도 꽤 크고 벌이가 나쁘지 않았죠. 지금이야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참 우리나라에서 건설업체들이 돈을 쓸어 담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건설업체 자재 수주를 따오던 저희 아버지의 벌이도 상당했죠. 그래서 저도 뭐 좋은 대학에 나왔던 것도 아니고 높은 학점으로 졸업을 한 것도 아니었지만 취업에 있어서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냥 졸업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아버지 철물점에서 일이나 도와야지 했으니까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아버지도 그런 딸을 받아주는 게 탐탁치만도 않으셨을 텐데 대학을 마치고 아버지 가게에서 일을 하겠다는 저를 아무 말씀도 없이 받아주셨죠. 그렇게 저는 아버지 가게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금지오겹 키워놓으신 딸에게 뭐 험하고 굳은 일을 시키셨겠어요. 그냥 철물점에서 서문화 보면서 그렇게 제 20대 중반이 흘러갔고 딱히 아버지 가게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에게 살가운 딸도 아니었고 이건 뭐 자식도 직원도 아닌 어물쩡한 관계와 다를 바가 없었죠. 한창 좋을 나이잖아요. 가장 예쁠 때이기도 하고 그때쯤에서 제 좁은 인간관계에서도 소개팅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남들 다 연애하는 거 보면 부럽기도 했는데 제가 보고 자랐던 연애의 예시가 어머니와 아버지여서 그랬을까요? 남들은 그렇게 쉽게 사람을 만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그러던데 그 쉬운 일이 저한테는 그렇게 어렵기만 했습니다. 소개팅을 나가도 번번이 수빈 씨는 남자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남자 보는 눈이 너무 까다로운 것 같아요 하는 얘기와 함께 퇴짜 맞기 일쑤였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쓰면서 돌아보니까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좋은 것도 아니었으면서 뭐 그렇게 콧대 높은 사람처럼 굴었는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재수없게 보였을까 싶고 후회와 반성이 가득하기만 하네요. 집신도 다 짝이 있는 법이라고요. 그런 저에게도 드디어 딱 맞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우연히 친구의 결혼식에 가게 됐는데 결혼식 내내 관심 없는 표정으로 앉아있는 제가 마음에 꼭 들어 소개시켜달라는 사람이 있었다면서 꽤나 큰 사업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꽉 잡으라고 그런 신신당부를 하면서 친구는 저에게 지금의 남편을 소개시켜줬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번 소개팅은 실패하지 않겠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간 자리였는데 뭐 하나 모자란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직업도 좋지, 외모도 좋지, 가정 환경도 좋지, 성격도 모난 곳 없지. 대체 이런 사람이 나를 왜 좋다고 할까 싶을 정도여서 왜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들이 꽤 차이나는 집안의 사랑과 사랑에 빠지면 괜히 위축되고 하잖아요. 저도 그런 기분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어물쩍 연애를 시작하게 됐는데 마음이 깊어질수록 이 사람이 저희 집안 사정을 알게 되면 실망해서 돌아서진 않을지 괜히 그런 것들이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나이가 꽤나 있는 편이었어요.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결혼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괜히 나중에 집안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가 거절당할 게 무서워서 이왕 거절당할 거면 일찌감치 거절당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남편에게 솔직하게 저희 집안 사정에 대해 털어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안 계셨고 친척들도 거의 없는 상태라서 결혼식을 하더라도 하객석이 썰렁할 수 있다고요. 내가 얘기 안 했던가? 나도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나랑 남동생들 키우셨어. 그렇게 따지고 보면 며느리 입장에서 홀아버지보다 홀어머니가 더 모시기 어려운 존재 아니야? 난 당신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꺼려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다행인 거 아니야?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는 줄 아세요? 정말 남편 말대로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홀 시아버지보다 홀 시어머니가 모시기 더 어렵다. 이런 얘기는 둘째치고 시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셔서 그래도 두 집안이 그렇게 차이 나고 비교되진 않겠다. 오히려 안도감까지 느꼈을 정도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제 자격지심이 얼마나 상당했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제가 걱정했던 저희 가정사에 대한 부분은 결혼하는 데 있어서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를 뵙고 처음 인사를 드리는 자리에서 제 결혼 생활이 그렇게 편안하진 않겠구나 어느 정도 짐작이 되긴 했었지만 그때는 이 정도일 거라고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아버지 혼자 계신다는 얘긴 들었고 너는 지금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뭐 철물 장사 하신다고 들었는데 가게를 물려받을 생각인 거니? 사정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일을 물려받게 되겠지만
저도 그 일을 계속할 생각은 없고요. 그래도 힘 닿는 데까지 아버지 하시는 일 도와는 보려고요. 아버지 일 도울 정도면 집안 형편이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닌가 보구나. 난 다른 건 몰라도 가난한 건 아주 딱 질색이거든. 내가 얘네 가난하게 안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적어도 너는 돈 때문에 사람 피곤하게 할 일은 없겠구나. 난 다른 건 몰라도 체면을 엄청 중시하는 사람이거든. 우리 집안 얼굴에 똥칠할 일만 만들지 말아라. 그러면 나도 너 괴롭힐 일 없을 테니까. 돈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날카롭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편은 아니었으니 그 부분에 있어서 주눅들거나 하는 건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저 키우면서 적어도 돈 때문에 남들한테 싫은 소리 듣게 하고는 싶지 않다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셨던 것을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인사를 간다고 이것저것 준비해간 선물도 유심히 뜯어보시고 혼수는 뭘 해올 건지 예식장은 어디서 할 건지 하객은 얼마나 부를 건지 꼼꼼하게 살피시는 모습에 조금 주눅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친구한테 들었던 시집살이에 비해서는 유한 편이다 싶어 다행이라고까지 생각할 정도였다니까요. 그런데 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던 건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믿는 구석이라고는 여유로운 집밖에 없었던 저였는데 그 하나 믿는 구석이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뉴스에도 나온 일이었어요. 대형 건설사가 부도가 났었고 하필이면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천물점의 매출이 반 이상은 그곳에 자재를 대면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이미 양가 부모님 인사까지 다 마치고 결혼식장, 드레스, 스튜디오, 하다못해 이런 사소한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면서 청첩장까지 다 찍어놓고 신혼집까지 계약해둔 상태였습니다. 신혼집에 들어갈 돈은 아버지께서 준비를 해주시겠다 그 얘기만 믿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제 발등에도 그제서야 불이 떨어진 거죠. 아버지를 붙잡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다급하게 물었지만 아버지께서는 별일 아니다. 금방 해결될 일이다 라고만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상황은 거기서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형 건설사의 부도와 함께 철물점의 거래처들이 줄줄이 도산을 맞게 되고 결혼식은 이제 2달도 남지 않았는데 가게에는 대금을 받지 못한 또 다른 거래처들의 독촉 전화가 밀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 정말이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왜 내가 항상 행복하려고 하면 이런 상황이 찾아올까? 나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한 인생을 살 수 없는 걸까? 결혼식을 앞둔 신부인데 행복하기는커녕 매일 울면서 겨우 잠에 들었죠. 지금이라도 이 결혼을 엎어야 하나 술에 취해서 아버지를 붙잡고 울고 원망하고 하소연하고 그런 의미 없는 나날들이 흘러갔습니다. 결혼식 날이 가까워지는 게 저한테는 꼭 빚쟁이의 독촉처럼 느껴졌어요. 아버지 속도 말이 아니었을 텐데 부족한 딸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까지 헤아려 드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니까 웃겨요. 그깟 결혼이 뭐라고요. 그냥 다 때려치우고 아버지와 함께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면 그만인데 만약에 여기서 아버지가 무너진다고 하면 남편이라도 붙잡고 있어야 제 인생이 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 결혼을 포기 못하고 그러고 있었다는 게 너무 한심하죠. 그렇게 제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해 있을 때 마찬가지로 벼랑 끝에 쫓기고 있던 아버지의 행동으로 인해 제가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젠가 터질 일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남편한테 이 사실을 말하고 결혼을 없던지 해야겠다. 이런 생각에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만 가득한 상태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남편한테 먼저 연락이 온 겁니다. 장인어른 일로 상의할 일이 있다면서요. 아버지 회사가 어렵다는 얘기를 남편한테 언급조차 한 적이 없었는데 대체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의아했지만 먼저 얘기를 꺼내니 저도 바로 남편을 만나러 갔습니다. 카페에 심란한 표정으로 이마를 짚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남편을 보는데 그대로 뒤돌아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이더라고요. 이거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 하고요.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아 얘기를 듣는데 저 정말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왜 얘기 안 했어? 장인어른 회사 잘못됐다면서? 장인어른이 얼마 전에 나한테 연락하셨어. 혹시 5억 정도 융통할 수 있냐고. 당신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하셨는데 아무래도 비밀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나도 회사 돈을 그렇게 쉽게 융통해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우선 거절하긴 했는데 지금 정확히 어떤 상황인 거야? 장인어른 얘기 들어보니까 도산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던데 나 이 결혼 못 물러. 이미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청첩장도 다 돌린 상태고 알잖아. 어머니가 쉽게 허락 안 하셨던 거. 이렇게 결혼 없게 되면 나 정말 호적에서 파일 수도 있어. 그 뒤로 남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남편에게 급한 불을 끄기 위해 5억이나 융통해달라는 말을 꺼냈다는 얘기에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제 처지가 창피하게만 느껴지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부탁을 하셨는지 헤아릴 새도 없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사람한테 그런 부탁을 했는지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웠죠. 상황이 이렇게 된 마당에 무리해서 결혼을 진행하는 것도 아니다 싶어 남편에게 모든 일을 사실대로 털어놨습니다. 지금 집이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2달밖에 남지 않은 결혼식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까지요. 그런데 오히려 남편은 난색을 표하더군요. 체면을 중시하는 어머님 성격상 이대로 결혼을 미룬다면 당신 하나 붙잡고 난리가 나는 게 아니라 나까지 큰일 날 수도 있다고. 어떻게든 결혼은 진행해야 한다고요.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아버님 회사는 파산 신고를 하든지 최대한 빚이 안 남는 쪽으로 처리하자. 신혼집 계약한 건 지금 사정에서 무리니까 당분간 어머님 집으로 들어가서 사는 걸로 하고 신혼집 얘기는 어머니한테 내가 잘 둘러댈게. 당신은 아버님 파산 절차 밟을 수 있도록 잘 알아봐. 그 이후에 다시 일하시는 건 당분간 일 쉬면서 살림 배우는 걸로 하자. 당신도 이런 일로 파혼하는 거 원치 않을 거 아니야. 안 그래? 마음속으로는 당장이라도 아버지를 찾아가서 왜 나를 이렇게 한없이 초라하게 만드는 거냐 따져 묻고 싶은데 어떻게든 예정대로 결혼식을 진행해야 한다고 다그치는 남편의 얘기에 저는 그저 울면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땐 정말 그게 유일한 선택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집이 다 망해가는 상황에서 2달도 안 남아있는 결혼마저 취소하면 그 위약금은 어떻게 물어야 할지 상상도 안 되고 또 집도 망한 와중에 파혼까지 하게 되면 정말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 같은 기분이 들어서 차마 거기까지 놓고 싶지는 않았던 제 욕심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얼마나 많은 원망의 말을 쏟아냈는지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제 주둥이를 뜯어내버리고 싶을 정도예요. 왜 나를 그렇게 한순간에 불쌍한 사람을 만들어버리냐고. 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한테 돈을 빌려달란 소리를 할 수 있냐고 엉엉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 저에게 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랑 아버지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지고 말았어요. 파산 신청을 하고 쓸쓸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지 못하는 결혼식장에 아버지 손을 잡고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의 눈 한 번을 따뜻하게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못난 딸이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남편이 잘 둘러댄 덕분에 저희 집에서 그 난리가 날 동안 시댁은 전혀 눈치조차 채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계획한 대로 저는 잠시 다른 일을 준비하는 동안 집안 살림도 배우고 남편 내조도 하겠다는 핑계로 시댁살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힘든 시댁살이지만 남편이 있으니까 그래도 상징적으로 의지가 되겠거니 하시겠지만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법인 지점 설치를 하면서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남편과는 주말 부부, 아니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한 달 부부 사이가 됐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은 무사히 지나갔는데 운영하고 있던 철물점이 채무자들에게 넘어가면서 당장 벌이가 없어진 아버지의 생활도 문제였습니다. 아버지의 나이도 나이인지라 일용직 근무를 하는데도 한계가 있었고 시댁에서 생활하는 제가 아버지에게 당장 돈을 보내주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그럼 본점 법인인 남편의 사업처에서 건물 관리인으로 근무라도 하시는 게 어떻겠냐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오더군요. 장인어른, 경비 일이라고 해서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건물에 오가는 사람도 그렇게 없고 해야 할 일도 많지 않으니까 일 구하는 동안 하시기에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닐 거예요. 어디 가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것보단 훨씬 나으실 테니까요. 아니야, 기분이 나쁘긴. 결혼도 그렇고 나 때문에 많이 어그러졌는데 자네한테 너무 도움만 받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 그때 상황이 그랬어요. 저랑 아버지는 남편에게 너무 기대기만 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컸죠. 그런데 아버지와 제 처지가 지금 찬밥 더운 밥을 가릴 신세가 아니었으니 그렇게라도 일할 곳을 마련해주는 남편에게 고맙기만 했습니다. 그 일이 나중에 어마무시한 족쇄가 되어 저희 가족에게 다시 돌아올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시댁 생활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매사에 까탈스러운 분이셨어요. 어머님 눈에 들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청소며 빨래며 요리며 평소에 하지도 않았던 집안일을 하느라 저녁이면 녹초가 되어 남편과 통화하면서 눈물을 훔치는 날들이 많았는데도 어머님 눈에 저는 그저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귀한 큰아들이 벌어다 준 돈이나 펑펑 쓰는 고얀 며느리처럼 보였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저도 직장을 알아보고는 있었지만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아버지 회사에서만 일을 해왔던 터라 짬을 내어 면접을 보러 가면 번번이 떨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때 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시댁 생활에서 기댈 수 있는 남편은 멀리 떨어져 있고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연락도 잘 안 되는 상태지.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뭐 하나라도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사람 마냥 눈에 쌍심지를 켜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기 바쁘셨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딱 봐도 다단계인 것 같은데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하세요. 뭐 본인 말씀으로는 이제 돈 안 벌어도 충분히 먹고 살 만한데 나이 먹고 적적해서 사람들 만나려고 돌아다니고 싶어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어쨌든 일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가 않으신 거거든요. 본인이 나가서 일하시고 싶으신 만큼 하시다 돌아오시고 나가서 또 친구분들 만나고 놀고 들어오시고 하시는데 제가 뭐 어머님이 나가셨다고 집에서 하루 종일 놀고 낮잠 자고 그러겠어요. 집안일 해보셔서 다들 아시잖아요. 40평대 아파트에서 아침에 밥해 먼지 안 쌓이게 매일 쓸고 닦고 해 빨래하고 또 빨래 개고 장 보러 가고 저녁 창거리 만들고 이렇게 평범하게 집안 살림 하는 것도 하루 종일 걸려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녀오시면 꼭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아주 얼굴이 반질반질하다. 나 나가 있다고 하루 종일 잠만 퍼질러 잔 거 아니니? 얼굴에 어머님 가시니까 살판 났어요 하고 써 있는데. 시댁에 들어오고 난 이후로 거울을 볼 때마다 저도 알아차릴 정도로 늘 피곤해서 눈밑이 거무죽죽하게 변했는데도 본인이 어디 나갔다 오시면 제가 마치 하루 종일 놀고 있었던 것 마냥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처음엔 아니다. 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 해명도 해봤는데 제가 뭐 했는지 들으실 생각은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나중에 돼서야 알았습니다. 그냥 본인 스트레스 풀 때가 필요하신 거구나 하고요. 그러면서 생긴 아주 고약한 버릇이 있으신데 집안 살림을 둘러보시다가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다 하시면 손가락으로 저를 까딱까딱 부르시고는 웃으면서 네가 이것 좀 봐라 잘한 거 같니 하면서 제 이마를 툭툭 손으로 미세요. 사연을 들으면서도 안 믿기시죠? 네, 저도 처음에 당하고 정말 벙쪘어요. 저희 아버지 살면서 회초리 한 번을 들어본 적이 없으세요. 아무리 집이 어려워졌지만 저도 나름대로 곱게 자란 자식인데 별것도 아닌 일로 늘 트집을 잡으면서 머리나 어깨를 그렇게 툭툭 미는데 너무 기분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거기서 똑 부러지게 어머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말도 못하고 눈물만 꾹 참다가 잘 때 돼서 방에 들어와 누워가지고 남편한테 연락하면 남편은 또 그래요. 엄마가 옛날 분이라서 친근감을 표현하는 방식이 좀 서툴다고요. 자기도 다 그러면서 컸다고 당신이 좀 이해하라고요. 그럼 전 또 거기서
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다행이게요. 날이 갈수록 어머님의 시집살이는 더욱더 심해져 갔습니다. 요즘 집에 애완동물 혼자 놔두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홈캠이라고 밖에서도 집안에 볼 수 있는 카메라 같은 걸 설치해 두잖아요. 거기서 그걸 구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출근하실 때 그걸로 집안에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셨던 적도 있어요. 집안일을 하다가 잠깐 숨 좀 돌리려고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잠깐 보고 있으면 하루 종일 홈캠으로 감시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대번에 전화가 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너 지금 내 아들은 너 먹여 살리자고 밖에 나가서 험한 일 하면서 죽어라고 열심히 일하는데 너는 집에서 그렇게 탱자탱자 놀고 있냐고요. 그러면서 집에 들어오시면 또 기분 나쁘게 손찌검으로 스트레스를 푸시는 거죠. 그때 당시에 시어머니와 저는 거의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의 관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나를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댁에 들어온 이후로 하루도 마음 편히 쉬어보고 마음 편히 잠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살도 몇 킬로나 빠졌는지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늘 낯설게만 느껴졌죠.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도 왜 진작에 이혼하지 않고 그 집에서 버티고 있었냐. 남편이 잘 사는데 남편 따라 독립이라도 하지 그랬냐 하실 텐데요. 그 말 들어보셨어요? 시집살이는 결국 남편이 시키는 거라고요. 며느리가 거기서 온몸으로 대들고 독립하겠다고 말해봤자 시어머니랑 사이만 나빠지지 뭐 달라지는 거 하나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한테 백날 첫날 나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거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 괴로운 걸 얘기하면 언제부턴가 남편이 제 얘기는 배부른 투정 정도라고 무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너 결혼할 때 너네 집 힘든 사정 다 이해해줬잖아. 떨어져서 지내고 지금 일하느라 가뜩이나 신경 예민해져 있는데 나한테 네 투정까지 들어달라고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어디까지 해줘야 하니? 장인어른 일도 시켜줘. 남들 다 부러워하는 전업주부까지 시켜줘. 엄마랑 사이좋게 지내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혼자 유나를 떨어. 적당히 좀 하자. 어? 아들이 확실하게 본인 편인 걸 아니까 시어머니들이 더 기고만장해서 며느리를 막대하고 부려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 남편이 시어머니가 저한테 막대하는 모습을 보고 엄마 내 마누라한테 그렇게 대하면 나 엄마 안 본다 단호하게 막아섰으면 과연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셨을까요? 그러지 않을 아들이라는 걸 잘 아니까 남편도 그럴 생각조차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 그 집에서 그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뒤늦은 후회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 시댁 생활에서 그야말로 대형 사고라고 할 수 있는 일이 터지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남편 회사 근처에서 볼 일이 있었던 시어머니가 아들이 회사를 떠나 있는 동안에 회사는 잘 굴러가고 있는지 하다못해 건물은 잘 굴러가고 있는지 문득 궁금해지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경비 옷을 입고 퇴근을 하고 있는 저희 아버지와 마주치게 됐고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시는 거냐? 왜 우리 아들 회사에서 경비를 보고 계시냐? 그야말로 뒤집어지신 거죠. 시어머니가 체면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대놓고 아버지에게 창피를 주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다급하게 전화가 와서 어머님께서 다 알게 되셨다고 잘 얘기하고 타일러 봤는데 너무 화가 나서 자기도 더 이상 말릴 방도가 없다고 둘이서 잘 얘기해보라고 그러더군요. 언젠가 터질 줄은 알았지만 남편의 전화를 받고 나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뒤이어 잔뜩 성이 난 시어머니가 거칠게 문을 열고 들이닥쳤고 집은 그야말로 아수라판이 됐죠. 뭐? 철물점을 하셔? 그래도 집은 먹고 살아? 이것이 나를 속여도 유분수지. 애비나 딸이나 내가 이래서 가난한 것들이 싫다는 거야. 염치도 없이 나한테 사기를 쳐. 너 하나도 모자라서 니네 애비까지 내 아들 등골 빨아가면서 살 심산이었냐? 어? 니네들이 기어이 내 얼굴에 먹칠을 하는구나. 어머님 오해세요.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지금 잠깐 사업이 어려워지셔서 상현 씨가 일 쉬는 동안 경비 일이라도 하라고 알아봐줘서.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제 얘기는 제대로 들을 생각도 없고 숨까지 씩씩 몰아쉬면서 저를 붙잡고 흔들던 시어머니를 떠올리면 절로 눈이 질끈 감길 정도로 두렵습니다. 네, 두려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제 말 좀 들어달라고 무릎을 꿇은 저를 보고 어머님은 듣기도 싫다는 듯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시더니 화를 참지 못하시고 소파 위에 올려져 있던 목침을 냅다 집어 던지셨죠.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웅크렸는데도 정확히 어깨 부근에 맞았고 저는 너무 아파서 억소리를 내면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제가 끙끙거리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당황한 표정으로 제 앞을 서성거리더니 이제 안 되니까 쇼까지 하는 거냐면서 짜증을 확 내시고 다시 집 밖으로 획 나가버리셨어요. 서러워서 눈물이 펑펑 나오더라고요. 어깨가 아픈 건 말도 못하고요. 팔도 안 움직이는데 방에 겨우겨우 기어들어가서 지갑을 찾아가지고 울면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제대로 맞았는지 어깨뼈에 금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병원비가 얼마냐고 실비라도 타야겠으니까 진단서라도 하나 떼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제 처지가 너무 불쌍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계속 울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돌아가는데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애비가 미안하다. 애비 노릇은 제대로 못할 망정 집만 돼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안 하시냐? 괜히 나 때문에. 속으로 너무 원망스러웠지만 이미 우신 것 같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차마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저한테 미안하다고 시댁에서 한 소리 들었을까봐 걱정돼서 고민하다 전화를 걸었을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라서 차마 병원 갔다가 돌아가는 길이라는 소리라는 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지려는 걸 꾹 참고 아버지에게 그랬어요. 다 괜찮다고요. 시어머니가 좋으신 분이라서 얘기를 하니까 다 이해해 주셨다고요. 그제서야 다행이라는 듯이 한숨을 몰아쉬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그저 막막할 따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니 시어머니가 방문을 빼끔 열고 제 상태를 확인하고는 다시 문을 쾅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래도 제 꼴을 보고 더 이상 화내실 일은 없겠구나. 차라리 한 대 맞은 게 낫다. 그때는 멍청하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목침 하나 던지고 풀릴 화였으면 애초에 나지도 않으셨겠죠. 제 지옥 같은 시집살이의 시작은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애비나 딸이나 둘 다 멍청하고 염치가 없는 건 그쪽 집안 내력이지 아주. 오늘 둘째 결혼할 사람 집으로 온다니까 멍청한 짓 하지 말고 입 열지 말고 얌전히 앉아있어. 알겠니? 그날 이후로 시댁에서 제 위치는요. 바닥 중에 바닥. 뭐 가끔 톡톡 사연에서 사연을 듣다 보면 식모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고 살아온 며느리들의 사연이 종종 올라오잖아요. 저는 차라리 그런 식모 취급이 낫겠다 싶을 정도의 구박을 받으면서 지내게 됐습니다. 눈만 마주쳐도 벌컥 화를 내고 욕을 퍼붓는 건 물론이었고 밖에서 뭔가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으신 날에는 집에 돌아와서 일을 하고 있는 저에게 물건을 집어던진다던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저를 밀치는 바람에 크고 작게 다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사람이 참 무서운 게요.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계속 있다 보면 빨리 빠져나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꾸 멍청해져요. 어떤 날은 억울해서 막 대들기도 하죠. 어머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고 꿈틀이라도 하면 돌아오는 답이 그래요. 네가 맞을 짓을 하니까 맞았겠지. 그러면서 내가 무슨 맞을 짓을 했다고 저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인데요. 아, 내가 맞을 짓을 해서 맞았구나. 이렇게 체념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집구석에서 제정신이 그렇게 피폐해지고 있었어요. 아마 집안에 새 식구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전 평생 그 미친 집구석, 제 편 하나 들어주는 사람 없는 그 거지 같은 집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머님 샌드백 역할이나 하면서 시름시름 말라 죽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으름장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중에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의사인 동서가 집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제가 조금씩 다시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의사인 동서가 제가 어머님에게 얼마나 혹독한 시집살이를 당하고 사는지 알게 되고 도와주기라도 했냐고요? 아니요. 동서 역시 알면서 이악 물고 모른 척하는 똑같은 남이었는걸요. 그저 저는 시댁 식구들이 동서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 사람인지 그제서야 제대로 알게 됐을 뿐입니다. 개원한 지 얼마 안 되어 늘 바쁜 동서는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은근슬쩍 저한테 일을 떠맡기기 일쑤였어요. 동서가 시집 오고 나서 처음 맞이하는 명절에도 아무리 적은 식구지만 사놓은 음식 차리기만 하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리느니 한두 시간 전에만 미리 와서 같이 준비하자 일러두었지만 이미 제가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듯이 굴더라고요. 어머 형님 저 바쁘신 거 알면서요. 그런 건 집에서 놀고 계시는 형님이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숨을 푹 내쉬며 전화를 끊으니 옆에서 듣고 있던 어머님은 넌 왜 바쁜 애를 붙잡고 그런 일을 시키냐면서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귀한 의사 손에 물을 묻히려고 하냐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명절 그래도 온 식구가 집에 모인 자리고 남편도 옆에 있으니 어머님의 악독함이 누그러지는 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정말 저의 오만한 착각이었습니다. 하하호호 웃으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 가족들을 보면서 저도 겨우 주방 일을 마무리하고 밥을 떠서 식탁에 앉으려고 하는데 어머님께서 제가 앉을 의자를 발로 탁 밀어버리시더군요. 뭘 했다고 앉아서 밥을 먹어? 밥값을 한 사람들이나 앉아서 밥을 먹는 거지. 에이크. 의자가 제법 크게 넘어져서 국그릇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식탁에 앉아있는 시댁 식구들 중에 누구 하나 괜찮냐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조차 마치 자기는 못 봤다는 듯이 제 시선을 피하더니 다시 어머님과 대화를 이어가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 집 식구가 아니구나 하고요. 순간 그동안 마음 깊숙한 곳에 쌓아왔던 뭔가가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왜 내 식구까지 버리고 여기 들어와서 노예짓을 자처하고 있었는지, 남편 같지도 않은 사람과 꾸역꾸역 살림을 이어가겠다고 이 수모를 다 버티고 있었는지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정 그대로 싱크대에 국을 부어버리고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문을 박차고 나섰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택시를 타고 아버지가 계신 본가로 향했어요. 엉망이 된 얼굴로 집에 찾아온 저를 본 아버지의 표정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 보이셨습니다. 세상에 그만한 불효가 또 있을까 싶었네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거의 토해내다시피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듣는 아버지는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나갈 기세였어요. 우선 화상을 입은 손부터 치료하자고 병원으로 향했고 병원에서 그동안 제가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당했던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토로했습니다. 딸 팔아서 편하게 지낸다는 그런 얘기는 나도 듣고 싶지 않다. 내가 책임지고 그 집 식구들한테 복수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기 싫으면 내가 어디 호텔방이라도 잡아주마. 시댁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좋다는 아버지의 만류에 이왕 복수를 해야 한다면 제대로 된 증거를 잡아서 가족들 모두를 엿먹이고 싶다고 대답했고 아버지는 제 뜻이 정 그렇다면 우선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걱정이 가득한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이제 저도 그렇게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벌을 받으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겠냐 얘기하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죠. 다시 돌아간 시댁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제 마음가짐 뿐이었죠. 더 이상 눈만 마주치면 나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인 이 시어머니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속에서 이상한 용기가 샘솟는 느낌이었어요. 어디를 다녀왔냐 묻지도 않더군요. 남편은 손은 좀 괜찮냐, 그러게 조심 좀 하지 하고 영혼도 없는 의미도 없는 타박을 건넬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산스러운 명절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서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의사 며느리의 생일을 앞두고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시집 오고 나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생일상인데 원래 며느리가 시집 오면 첫 생일은 시댁에서 챙겨줘야 하는 거라면서 생일을 일주일 앞두고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음식을 좋아하냐, 못 먹는 건 뭐가 있냐. 저는 들어보지도 못한 다정한 목소리로 물으시더군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고 역시 음식 장만은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예, 들었지? 미역국, 소불고기, 소갈비는 꼭 하고 게장도 좋아한다니까 어디 반찬가게 가서 살 생각하지 말고 시장 가서 알배기로 사다가 네가 직접 담그고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니? 이런 거나 하는 거지. 하여튼 뭘 시키면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맹해가지고 내가 너 들여다보고 있으면 없던 짜증도 나. 알아? 어디서 이런 게 우리 집에 굴러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됐다. 알아들었으면 저리 좀 가. 얼굴만 봐도 화병 걸릴 것 같으니까. 카드 주셔야죠. 동서 생일상 차리는데 제 돈으로 하라고요? 이게 어디서 말대답이야. 어차피 내 아들 돈 쓰면서 눈 동그랗게 뜨고 지 시어머니한테 돈 내놔라 하는 거냐? 너 나한테 뭐 맡겨놨니? 이렇게 모자란 게 애 채워주고 먹여주고 하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어머님 말씀은 바로 하셔야죠. 쉬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쫓아다니시고 저희 집 밥은 제가 다 하는데 언제 재워주고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얘가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됐나? 얘 됐어. 너랑 입씨름하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이거 들고 꺼져 얼른. 이제 이 집과 인연을 끊을 거라 생각하니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도 마음 편히 나오더라고요. 한 번도 그렇게 따박따박 말대꾸를 한 적이 없었던 저였기에 어머님도 처음엔 당황한 눈치셨지만 이내 늘 그랬듯이 손가락으로 제 이마를 툭툭 밀더니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제 얼굴로 확 집어던지고 돌아서셨습니다. 그렇게 동서의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차려주는 마지막 식사, 아니 그냥 이 사람들의 인생을 끝장내고 차려주는 제사상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생일상을 준비했어요. 음식을 준비하는 내내 간이 어쨌네 저쨌네 훈수를 두는 시어머니의 얘기도 가볍게 무시하고 평소와 다르게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좁은 식탁이 제가 차린 음식으로 가득 찰 무렵에 하나 둘씩 가족들이 모여들더라고요. 아예 저는 앉힐 생각도 없다는 듯 의자 하나는 빼둔 상태였죠. 동서는 오자마자 상을 쭉 둘러보더니 기어이 한 소리를 했습니다. 어머 형님, 제가 소갈비찜은 좋아한다고 다른 건 몰라도 소불고기, 소갈비는 꼭 올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새 치매라도 오신 거예요? 동서의 얘기가 너무 기가 막혀서 픽 웃으면서 식탁에 미역국을 내려놓는데 시어머니가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시어머니가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잘 걸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늘 그랬던 것처럼 잡들이를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제가 집에 다시 돌아온 이후로 오죽 대들었었냐고요. 그동안 쌓인 게 있었던지 시어머니도 평소보다 더 과하게 성질머리를 부리더라고요. 예, 내가 너 따라다니면서 몇 번을 얘기했어. 생일상에 갈비찜은 꼭 올라가야 한다고. 넌 내 말을 아주 귓등으로도 안 듣는구나. 웃어? 이게 미쳤나? 결국 가족들이 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겨우 동서의 생일상에 갈비찜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어머니는 제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도 움찔했지만 딱히 자기 엄마를 붙들어 말릴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전 어떻게 했냐고요? 들고 있던 미역국을 냅다 시어머니 머리 위로 부어버렸어요. 식어있는 국이었지만 꽤나 뜨거워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더군요. 그때 누군가 주먹으로 세차게 현관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어머님이 미역국을 뒤집어 쓴 건 관심도 없이 온 가족이 경찰이라는 얘기에 놀라 문을 열었고 그곳에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과 저희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제 뺨을 보신 아버지는 경찰들이 말릴 틈도 없이 성큼성큼 다가와 남편의 머리통을 후려 갈겼죠.
지금 내 아들한테 뭐 하는 짓이야? 내 딸한테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동안 그런 짓을 해놓고서 네 아들 맞은 건 가슴이 찢어지나 보지? 네가 그렇게 효심이 지극해서 니네 엄마가 저 난리를 칠 동안 멀뚱멀뚱 서 있었다고 하던데 어디 네 애미 옥바라지도 그렇게 하나 두고 보자. 뒤늦게 아버지를 쫓아온 경찰들이 주방으로 들이닥쳤고 시댁 식구들은 상황 판단도 못하고 어버버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가정폭력 증거들은 여기에 다 있으니 확인하시면 된다고 거실 구석에 있는 홈캠을 경찰들에게 건넸습니다. 그제서야 무슨 상황인지 눈치를 챈 식구들 얼굴이 실시간으로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아니, 뭐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냥 고부 사이에 며느리 교육 좀 시킨다고. 아니 무슨 집안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신고를 하고 그러니 너는? 며느리 교육이요?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 뺨을 올려붙이면서 교육을 해요? 진짜 그게 교육이면 지금 다 보는 앞에서 동서 뺨도 똑같이 때려보세요. 그럼 저도 그게 교육이구나 할 테니까요. 어머님! 앞뒤 분간 못하시는 어머님이 미역국을 뒤집어 쓴 채로 동서 뺨까지 내려치려고 식탁 건너편으로 다가가고 경찰은 그런 어머님의 팔을 양쪽에서 붙잡아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님의 악행을 방조하고 있었던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죠. 시동생과 동서는 괜히 어머님 일에 잘못 엮여 본인들까지 피해를 볼까봐 슬금슬금 눈치를 보더니 자기들과는 관계없는 일이라면서 저에게 혹시라도 증언이 필요하면 자기가 증언까지 해줄 수 있다고 눈앞에서 어머님을 배신했더랍니다. 야, 너 미쳤어? 내가 네 생일상까지 챙겨줬는데 지금 이게 어디서? 아니 지금 누구 인생 망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이혼 사유인 건 알고 계시죠? 시어머니가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다들 조용히 하세요. 피해자분, 괜찮으세요? 난리가 난 집안 꼴을 보면서 그제야 저는 아버지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놓지 못하고 꾸역꾸역 쥐고 있었는지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아가면서 버티고 살아왔는지 그동안의 아집이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정말 아이처럼 아버지 품에 안겨서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런 한심한 딸도 다정하게 끌어안아 주시면서 이제는 다 괜찮다고 아버지가 곁에 있지 않냐고 아버지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면서 손바닥으로 눈물을 훔치고 저를 꽉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증거로 고스란히 담아준 덕분에 이혼과 고소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경찰서에 가서도 끝까지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그저 교육을 시킨 것뿐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니 사람이 아니라 꼭 짐승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라는 호칭도 아까운 그 인간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회사 문제도 그러니 합의 이혼으로 진행해 줄 수 있냐고 장문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정신을 차리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전 이 악마 같은 시댁 식구들과 끝까지 싸워볼 생각이에요. 시댁에서 고부 사이에 일어난 가정폭력이 실형까지 이어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벌을 받고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번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려고요. 그게 제가 아버지에게 죄송한 마음을 사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아버지와도 많은 얘기를 하고 다시 가까워지게 됐어요. 저는 지금 본가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다른 일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남편한테 기대어 살려고 했던 무지몽매했던 제 지난날을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하시는 분은 절대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으신 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제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습니다. 그 고통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죠. 가족이니까. 감히 어떻게 내가 하는 행동이 또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줄까봐.
수많은 이유로 도망치고 신고하는 것을 망설이고 계실 겁니다. 나만 참으면 다 해결될 거라 생각하겠지만 그건 상처를 더 썩고 곪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도 주위의 도움을 받으면 계란으로 친 바위에도 금이 간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못다한 효도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열심히 해보려고요. 사연을 듣는 많은 분들 앞에서 약속하겠습니다. 이제 절대 멍청하게 살지 않겠어요. 제 행복을 위해서 용기 있는 삶을 살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살 된 남매 쌍둥이의 엄마입니다. 지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류와 가방을 판매하고 있어요. 저는 대학 가기 전까지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어요. 아주 어릴 적에 아버지에 대한 것을 물었다가 어머니께 엄청나게 혼이 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죠. 어렴풋이 살아계시기는 하는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 아버지의 존재를 안 것은 대학 입학을 눈앞에 둘 때였죠.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왔는데 집 앞에 못 보던 차가 있더라고요. 차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는 저마저도 비싼 차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집에 들어가니 처음 보는 아저씨와 어머니께서 마주보고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아버지를 처음 만났답니다. 부모님의 러브스토리를 듣는다는 것은 참 미묘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영화, 드라마에서나 들어봤을 법한 얘기 주인공이 부모님일 때는 정말이지 표현할 길이 없더라고요. 돈 많은 집 아들과 사랑에 빠진 여자가 결국 이어지지 못하고 헤어지는 그런 얘기에 반전 엔딩이 바로 저더라고요. 여자가 남자에게 아이를 가진 것을 숨겼다가 우연한 계기로 밝혀지는 그런 스토리 말이에요. 아버지 말로는 전혀 몰랐다는데 진짜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고 왜 이제 와서 알게 되었는지는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처음 만나는 아버지와 나름 평화롭게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답니다. 무슨 감정이라도 있어야 아버지를 원망도 하고 그리워하고 그랬겠죠. 하지만 제게 있어 아버지라는 존재는 진짜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라 정말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처음 만난 이후 아버지께서는 종종 저를 만나고 싶어 하셨고 저 역시도 불편하지는 않았기에 거기에 응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셨는지 그 자리에는 사촌 오빠라는 사람이 종종 동석했어요. 작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데 저한테 이상하게 잘해줬죠. 그렇게 저는 적당한 거리감을 두고 친가 식구들을 만났습니다. 저한테는 그 거리감이 좋더라고요. 남편을 만난 것은 아버지의 소개였습니다. 늘 아버지와 함께 오시는 김비서님께서 괜찮은 남자가 있다고 저에게 소개팅을 해보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눈치를 보니 아버지께서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당시 연애를 쉬고 있던 시기라 그냥 가볍게 만나보는 것쯤은 괜찮겠지 싶어서 나가겠다고 했죠. 그런데 거기 나온 남자가 바로 우리 남편이랍니다. 저는 첫눈에 호감이 갔는데 남편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커피만 마시고 헤어져야지 하고 나온 상태라 그냥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호감이 생겼고 저의 다음에는 영화를 보자라는 말에 오케이를 했다고 알려주었어요. 그 뒤로의 얘기는 별것 없어요. 1년 넘는 시간 동안 남편과 저는 여느 연인들과 다르지 않았죠. 그리고 당연한 수순처럼 결혼하자고 약속을 했고요. 모든 것이 순탄하게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댁에서 저희 어머니가 미혼모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껄끄럽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참 기분이 더러워지는 단어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렇다면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했죠. 너까지 왜 그러냐 진짜. 우리 어머니 시대야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 내가 충분히 설득하고. 설득? 설득하면? 오빠가 설득하면 어머니 머릿속에 그 껄끄럽다는 단어가 사라진대? 계속 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 하실 텐데. 어머니가 너한테 말실수 하신 것은 진짜 미안해. 말씀만 그렇게 하신 거지 반대하신 것도 아닌데 왜 먼저 나서서 결혼을 없겠다고 그래.
어머니 하신 말씀의 뜻이 그거 아니야? 너 같은 아이는 우리 아들과 결혼할 수 없다. 남편은 절대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돌아섰어요. 자격지심이라고 해도 할 말은 없는데 어쩌겠어요. 그런 말에도 결혼이 하고 싶을 만큼이 아닌데 남편은 어떻게든 돌아서는 제 마음을 잡고 싶어 했고 저는 반대로 피하기만 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시간이 다가오는데 로비에서 누군가 저를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겠지 하고 별 생각 없이 내려갔다가 너무 놀라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시어머니께서 계시더라고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반전에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놀란 마음에 허둥지둥 하는 것이 느껴지셨는지 퇴근하면 앞에 있는 카페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삐걱거리면서 고개를 끄덕이고는 급히 올라가 퇴근 준비를 했어요. 머릿속에는 오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했죠. 카페에 도착해서 저는 아무런 말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가만히 계시기만 했고요. 혹시 결혼 없던 일로 하자고 얘기를 하러 오신 걸까? 돈 봉투라도 주시면서 아니면 자기 아들을 거절한 것에 대해 화풀이? 침묵이 길어질수록 제 머릿속에는 온갖 망상으로 가득 찼죠.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먼저 꺼내시는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말이 심했다. 나도 나이가 들었는지 주책 없이 하면 안 될 말을 하고 말았어. 마음 많이 상했을 텐데 미안하다. 네? 네, 어머님. 이런 말로 사과해서 네 마음이 쉽게 풀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꼭 만나서 얘기해주고 싶었다. 사연 없는 집이 어디 있겠니? 내가 생각이 짧았지. 그날 그렇게 말하고 아차 싶었는데 바로 미안하단 말을 못했어.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는 차마 괜찮다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했죠. 시어머니께서는 그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먼저 간다고 하시고는 나가버리셨어요. 혼자 남은 저는 기분이 뒤숭숭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사과를 하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다른 분들은 고작 그런 말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냐고 하시겠지만 저는 진짜 그 말씀 한마디에 속상했던 기분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남편과의 결혼을 그만두겠다고 다짐했던 마음이 돌아서고 말았어요. 그렇게 결혼한 저희는 큰 일 없이 정말 무난하게 살았습니다. 결혼 첫 해에 저는 바로 쌍둥이를 임신했고 몇 번의 위험했던 순간이 있던 터라 회사를 그만둬야 했죠. 쌍둥이가 태어나면서 육아 전쟁이 시작됐지만 가까이에 계시는 시어머니께서 무척이나 많이 도와주셔서 잘 버틸 수 있었답니다. 돌이 지난 뒤로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다시 일을 시작했고요. 정말 평화로움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저의 결혼 생활은 그랬다는 것이죠. 처음 문제가 생긴 것은 남편이 승진하면서 벌어졌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남편들이 집에 와서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두리뭉술하게 무슨 일이 있는지 하는지 알고 있지만 자세하게 알기도 쉽지 않고요. 저 역시도 그랬어요. 남편이 마케팅 일을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구체적인 사실까지는 잘 몰랐고요. 그래서 남편이 승진을 했을 때도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친구랑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가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이번에 차장 달았다고? 야, 진급 너무 빠른 거 아니니? 능력자네. 벌써 차장이라니. 이제 너도 신경 쓸 일 많겠다. 너 승진턱은 냈어? 승진턱? 그런 것도 있어? 너 기억 안 나? 우리 팀에 있던 최 대리님 과장으로 승진했다고 팀에 떡 돌렸잖아. 그리고 그 박 부장님, 그분은 아예 간식 도시락이 왔었고 그때도 뭐하러 이런 걸 돌리냐고 하더니만. 친구의 얘기에 의하면 남편이든 아내든 승진을 하면 집에서 내조의 의미로 떡이나 커피, 샌드위치 등을 회사로 보낸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직장 생활이 편해질 수 있다고 말이죠. 친구는 더 늦기 전에 회사에 빨리 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승진턱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제 질문에 남편은 당황스러운 얼굴을 하고는 제게 승진턱은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죠. 남편이 보기에는 제가 그런 쪽에는 관심이 없어 보여서 따로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냥 1층 커피점에서 커피나 사서 돌릴 생각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되겠어? 얘기 들어보니까 이것저것 엄청 챙기던데. 내가 떡이라도 해서 보낼까? 요즘 그런 도시락을 전문으로 대신 해주는 곳도 많더라고. 떡집 한다는 내 친구 이런 주문 많이 받는다는 것 같던데? 나야 해서 보내주면 좋지. 그런데 최근 일이 많다며. 바쁜데 괜찮겠어? 거기다 애들 일도 그렇고 나도 한다고는 하는데 상대적으로 당신이 더 많은 시간을 애들과 보내잖아. 늘 미안해. 별말을 내가 잘 몰라서 미리미리 챙겨주지도 못했네. 우리 남편 간만에 목에 힘 좀 주게 확실하게 준비해서 보내줄게. 그리고 당신 아이들한테 최선 다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 남편은 어차피 먹으면 다 똑같은 떡인데 뭘 예쁜 것까지 따지냐고 한바탕 웃었답니다. 저는 떡집을 하는 지인에게 부탁해서 귀여운 떡 도시락과 함께 몸에 좋다는 드링크까지 넣어서 오전에 회사로 보냈어요. 남편이 인증샷이라고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는데 친구가 얼마나 힘을 줬는지 먹기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거기다 도시락을 들고 있는 남편은 기분 좋아 죽겠다라고 쓰여 있을 정도로 환하게 웃고 있었죠. 이렇게 좋아하는데 미리 좀 알아보고 해줄 걸 살짝 후회가 되기도 했고요. 그렇게 하루를 기분 좋게 보내고 있는데 오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요즘 얼마나 보이스피싱이 성행합니까? 당연히 안 받았죠. 그랬더니 문자가 왔더라고요. 자기가 서부장 와이프라고 하면서요. 서부장? 서부장이 누구지?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서부장이란 사람이 없었는데 하다가 불현듯 남편이 지나가는 말로 새로운 부장이 있다고 했던 것이 기억났죠. 저는 왜 부장 와이프라는 사람이 제게 전화를 걸었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제 번호는 어떻게 알게 된 것일까 싶기도 했고요. 다시 전화를 걸어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바로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문자 못 받았어요? 분명 서부장 와이프 되는 사람이라고 보냈는데. 받았습니다. 근데 제 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 그런 것까지는 알 것 없고 오늘 회사에 승진턱 돌렸다면서요? 맞아요? 네, 늦었지만 남편 승진 기념으로 떡이랑 음료 보냈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을까요? 제 말에 서부장 와이프는 바람 빠지는 웃음소리를 내더군요. 통화 너머로 상대방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답니다. 저는 살짝 이 사람은 뭔가 싶었지만 차분히 대답을 기다렸어요. 한동안 말이 없던 서부장 와이프는 뭐가 잘못인지 모르냐고 제게 묻더군요. 당연히 저는 남편이 승진해서 떡을 돌렸다는 사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건지 전혀 몰랐어요. 제가 대답이 없자 서부장 와이프는 제가 사회생활의 기본을 모른다고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도대체 자기가 뭐라고 저한테 화를 내는지 통화를 하면 할수록 의문점만 늘어났죠. 저기 진정하시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냥 단순히 떡이랑 음료를 돌렸는데 그게 회사에 방해가 될 정도였나요? 아니면 제가 준비한 것이 상하기라도 했나요? 그것도 아니면 왜 이렇게 초면에 언성을 높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진짜 도대체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되는 건지. 얼마 전에 우리 집에서 승진턱 돌렸다는 사실 못 들었어요? 부장이 승진턱을 돌렸으면 거기에 맞춰서 돌려야 될 것 아니야. 부장님 승진턱이 있었단 얘긴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설사 제가 알았다고 해도 뭘 맞춰서 돌려야 한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야? 이봐요. 그런 것을 돌리고 싶으면 사전에 좀 알아보고 눈치껏 부장이 돌렸던 것보다는 단계를 낮춰서 돌려야지. 우리 남편 입장 곤란하게 만들 작정이야?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대답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자기보다 더 잘해서 보냈다고 전화를 했단 말인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유치원생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제가 말이 없자 서부장 와이프는 이번에만 넘어가는데 다음부터는 조심하라고 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무슨 태풍이 몰아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저는 서부장이라는 사람도 승진턱을 했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며칠 전 오후에 커피와 쿠키를 돌렸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떻게 생긴 것이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별것 아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 성격에 사진으로 남겼을 리도 없고 저는 답답하기만 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 서부장 와이프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목요일에 모임이 있으니 나오라는 짧은 문구였어요.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여줬더니 회사에 내조 모임이 있다고 하더군요. 남편들 일에 집중하게 하고 아내들이 모여서 봉사활동을 다니는 그런 모임이라네요. 하지만 진짜 봉사활동만 하는 그런 모임은 아닐 것이라고 살짝 겁을 주더라고요. 명목상으로는 그렇게 모이는데 막상 가보면 전혀 아닌 경우가 많거든. 우리 남편 회사에도 그런 모임 있는데 야 말도 마. 모임 대표가 얼마나 개진상인데 진짜 모임 연락 올 때마다 심장이 다 벌렁거린다니까. 진상? 무슨 진상? 아니, 내가 전화 받은 사람만 하겠어? 저는 친구에게 며칠 전에 일을 얘기했죠. 제 얘기를 다 들은 친구는 한참을 웃기만 하더니 오히려 그 정도면 귀여운 축에 든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더 험한 꼴을 보게 될 거라고요. 이번 일도 황당한데 이것보다 더 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데 어안이 벙벙했죠. 그렇게 나름의 문화 충격을 받은 저는 목요일 약속된 장소로 갔습니다. 가게를 통째로 빌린 것인지 손님들은 없더라고요. 10분 일찍 도착했는데도 이미 꽤 여럿이 있었어요. 처음 참석한 자리다 보니 자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인 사람들에게 인사는 어떻게 건네야 하는지 난감했죠.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의 여자가 들어오더니 대뜸 제게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차장 진급한 맞죠? 이름이 어떻게 되더라? 네, 우하연이라고 합니다. 연락 주셨던 분이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하연 씨라고 불러도 되죠? 내가 그날은 좀 흥분해서 말이 좀 짧게 나갔네요. 이해해요. 우리가 전화로 좀 문제가 있긴 했지만 다 지난 일이고 하연 씨가 조심만 하면 그런 일 또 생길 리가 없으니까 앞으로 잘 지내봐요. 그나저나 처음이라 낯설겠네. 따라와요. 소개시켜 줄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얼떨결에 거기 모인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가 인사를 나눴죠.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조금은 당황스러웠어요. 분위기를 보아하니 실질적으로 이 모임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서부장 와이프였지만 진짜 윗사람은 따로 있었죠. 강전무님의 와이프라고 하던데 첫눈에도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본 적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서부장 와이프가 저를 소개하자 강전무 와이프는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알 수 없는 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얘기 들었어요. 눈치가 없다고. 그래도 남편 생각하면 앞으로 눈치 챙기는 방법은 좀 배워두는 쪽이 좋겠네요. 자기가 잘 가르쳐줘. 괜히 잡음 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내 말 의미 알지? 당연하죠. 아직 몰라서 그랬는데 어쩌겠어요. 제가 잘 가르쳐야죠. 저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저에게는 말 한마디 걸지 않고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는 모습이 보기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끼어들어서 한마디 하는 것도 애매해서 가만히 있었죠. 인사가 그렇게 마무리되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봉사활동을 다닌다고 하는 말이 거짓말은 아닌 듯 일정 얘기가 오가기는 하더라고요.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석에 앉은 3, 4명 사람들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전에 얘기한 대로 다음 주 수요일에 모이는 걸로 합시다. 다들 의상 신경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사모님 이번에도 기자가 오나 봐요. 사모님 덕분에 기업 이미지도 좋아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요. 저희까지 좋은 기회 얻어서 봉사활동도 하고요. 제일 상석에 앉은 사람들끼리 하하호호 웃어가며 얼굴에 금칠하기 바쁜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도통 음식이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빨리 이곳을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 딱 그것뿐이었죠. 서부장 와이프는 다들 시간 비워두라고 얘기를 하며 자리가 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 역시 어설프게 인사를 나누고 집에 왔어요. 남편은 제 표정이 많이 나빠 보였는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고민 끝에 서부장이란 사람에 대해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낙하산인데 어느 라인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죠. 방송에 유라인 어떻고 강라인이 어떻고 하는 것은 봤지만 그게 이렇게 통용되다니 참 아직도 혈연, 학연, 지연이 판치는 곳이 있다니 서글프기까지 했답니다. 서부장이 바로 윗사람이라 나도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소문에는 회장님 라인이라는 소리도 있어. 강전무님 라인이라는 말도 있고. 어쩔 수 없지 뭐. 우리 같은 평사원은 그냥 눈치나 보고 비밀 아맞춰야지. 자기도 직장 생활 많이 힘들겠다. 서부장이 일은 잘하는 것 같아? 글쎄, 전에 계셨던 부장님이랑 다른 건 확실해.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지. 나한테 무슨 선택사항이 있겠어. 괜히 눈밖에 나면 피곤해지지. 내 동기 이대리 알지? 얼마 전에 서부장한테 건의사항 하나 넣었다가 지금 완전히 찬밥 신세더라고. 말도 안 된다 싶지만 어쩌겠어. 여긴 계급이 깡패인데. 남편은 어깨를 으쓱거리며 웃어 보였지만 그 모습을 보는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쩌면 자주 모임에 불려가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제 성질대로 굴지 말고 조금은 참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봉사활동 당일 저는 약속한 장소로 나갔어요. 급식 봉사활동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혹시나 몰라 앞치마와 장갑을 챙겨갔죠. 시간이 되고 서부장 와이프를 포함한 간부들, 사모님이라는 사람들이 오더군요. 진짜 그 모습을 보는데 경악을 금치 못하겠더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무리 봐도 봉사활동을 하러 온 사람들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복장을 하고 있었어요. 화려함 그 자체였죠. 얼핏 보면 간편하게 입은 것처럼 보여도 이런 곳과는 조금 더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었더라고요. 심지어 화장도 얼마나 진하게 했는지 뭐하러 여기 왔나 싶었죠. 얼마 뒤 센터의 담당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나오더니 굽신굽신 거리면서 얘기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갈수록 가관이다 하고 있는데 누군가 툭툭 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하연 씨. 아유, 저번에 얘기하고 싶었는데 타이밍 못 맞췄어요. 잠깐이지만 인사했는데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억하죠? 정아 씨 맞죠? 석 차장님. 네, 봉사활동은 처음이시죠? 저희는 안쪽으로 들어가야 해서요. 같이 가실래요? 석 차장 와이프 덕분에 저는 자연스럽게 일행들과 인사를 나누며 건물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들 음식 장만에 한창이더라고요. 석 차장 와이프는 능숙하게 앞치마를 걸치고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담는 곳으로 가더라고요. 저도 눈치껏 함께 했죠. 다른 봉사자들은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한 얼굴로 뭘 해야 할지 알려주었습니다. 진짜 그 얼굴을 직접 보셨어야 했는데 마치 방해물을 보는 얼굴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분위기인가 하는데 곧 이유는 알 수 있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와 함께 서부장 와이프 일행이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음식 간을 본다며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만 할 뿐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더라고요. 곁에 있는 급식센터 담당자는 그런 서부장 와이프 일행을 막을 생각은 하지도 않고 웃으며 맞장구만 치고 있었고요. 저는 애써 그 사람들을 모른 척하고 묵묵히 제가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부장 와이프가 저를 발견했는지 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하연 씨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네요. 이런 일 많이 해봤나 봐요. 그냥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를 좀 하긴 했지만 이런 일은 저도 처음이네요. 그럼 선천적으로 이런 잡일이랑 잘 맞나 보네. 다행이야. 잘 어울리는 일 찾아서. 그럼 수고해요.
서부장 와이프는 뭐라 대꾸할 틈도 없이 사람들을 해치고는 센터장과 강전무 와이프가 얘기를 나누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울컥한 제가 따라 나서려는데 옆에 석 차장 와이프가 저를 붙들고는 고개를 젓더라고요. 괜히 일 크게 키우지 말고 조용히 하다가 가자고 하면서요. 저는 분노로 숨이 턱턱 막혀왔지만 차분하게 심호흡을 하고는 다시 하던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부장 와이프가 일행들과 나누는 얘기는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이번에도 이렇게 봉사활동하러 와주시고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워낙 저희 강전무 사모님께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봉사활동에 오늘도 없는 시간 만들어서 오셨다니까요. 무슨 그런 얘기까지 낯간지럽게. 돈 기부도 좋지만 이런 일에 동참하면 알리는 것도 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모님 같은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서 늘 아쉽죠. 저희야 이렇게 도움 주셔서 감사하기만 하죠. 이제 시간 다 됐는데 어떻게 급식 봉사까지 가시겠어요? 아무래도 사진은 그쪽이 잘 나올 것 같은데. 센터장의 권유로 서부장 와이프 일행이 나가고 나자 봉사자분들의 욕설이 들리면서 다들 손이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저까지 고개가 숙여지더군요. 급식 현장에 나와 보니 서부장 와이프와 일행들은 맨 앞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급식을 담아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편에 자리를 잡아 빈 식판을 모으는 일을 했죠. 사진 기자가 몇 컷 촬영을 하고는 가버리자 서부장 와이프 일행도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얼굴이 타면 안 된다는 둥, 너무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말이에요. 참 기도 안 차는데 그걸 지적할 틈 없이 바쁘더라고요. 늘 이런 식이에요. 봉사활동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차장급이나 부장급 와이프들이죠. 저분들은 사진만 찍으면 끝이거든요. 매번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들 나오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취지가 아니었는데 강전무 사모님께서 모임을 이끌기 시작하면서 좀 변했어요. 거기다 서부장 사모님까지 합세하고 난 이후로는 정말이지. 아유. 처음 하는데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정말이지 대단하시네요. 다 참아가며 하시다니. 어쩌겠어요. 서부장이나 그 사모님이나 똑같은 인간들이라 괜히 미운 털 바뀌면 큰일인데. 하연 씨가 오기 전에 김 차장 와이프가 서부장 사모님한테 대들었다고 어떻게 됐는지 들었어요? 김 차장 바로 현장 발령 받아서 지방으로 갔잖아요. 아니, 그런 일이 진짜 있을 수 있다고요? 아니, 회사 일에 여기서 있었던 일이 무슨 상관이라고요? 하연 씨가 아직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이 모임 끌고 가는 분들이 그렇게 힘자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식판 뒤처리를 하면서 석 차장 와이프뿐만 아니라 오 차장 와이프까지 가세에서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쭉 듣는데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대학 시절 때 해보고 정말 오랜만에 대량의 설거지를 했더니 허리가 뻐근한 것이 피곤하더라고요.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었죠. 그런데 서부장 와이프가 와서는 식당에 점심 예약이 되어 있다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방금 들은 말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죠. 식사를 한창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부장 와이프가 호들갑을 떨며 큰 소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 다음 주에 김장하신다고요? 어머, 맛있겠다. 저희도 부르실 거죠? 민폐인 건 아닌가 모르겠네. 와서 도와주면 나야 고맙지. 우리 그이가 워낙 김치를 좋아해서 여러 종류들 넉넉하게 할 건데 와서 좀 도와주고 가져가면 되겠다. 그럼요, 당연하죠. 다들 시간 괜찮지? 다음 주 수요일. 그럼요, 당연히 가야죠. 강전무님 댁 김치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어디 흔한가요? 서부장 와이프의 말에 다들 떨떠름한 표정을 애써 숨기면서 알겠다고 대답을 했죠. 그 와중에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삽시간에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기도 했지만 그날은 상품 때문에 거래처도 돌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점심에 아버지와 약속이 있었거든요. 하연 씨, 잠깐 나 좀 따로 볼까? 사모님, 제가 얘기할게요. 걱정 마시고 들어가세요. 그럼 알아서 잘 처리해요. 부장 승진한 지 얼마 안 됐다고는 하지만 서부장도 부장 타이틀 길게 달고 갈 거 아니잖아. 안 그래? 그럼 아랫사람 관리 정도는 제대로 해야지. 서부장 와이프는 몇 번이나 고개를 조아리며 인사를 하더니 제게 다가와 거칠게 팔을 잡았습니다. 순간 너무 아파서 저도 모르게 아 소리가 나왔죠. 하지만 다들 힐끔 보기만 할 뿐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가게에 서부장 와이프와 저 이렇게 두 사람만 남자 제 팔을 신경질적으로 놓은 서부장 와이프는 숨을 고르며 냉수를 들이켰습니다. 저는 아려오는 손목을 돌리며 서부장 와이프를 노려봤어요. 진짜 하연 씨, 사람이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니 그 자리에서 못 나온단 말이 나와요? 저번엔 내가 소개할 때 뭐로 들었어요? 강전무님 사모님이란 말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하지만 그날 저도 일정이 있어서 못 가는데 그런 말도 못 하나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야 되는 거지. 일정이 있으면 옮기든가 아니면 거길 안 가든가.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여기서 고작 차장 와이프가 입을 열어요. 열기를.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못 봤어요? 아니 갑자기 일정을 맞춰라. 무조건 내라고 대답해라. 아 여기가 군대도 아니고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하연 씨 행동이 남편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은 해봤어요? 진짜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정신을 차리려나. 정말 짜증나게. 하여튼 다음 주 수요일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문자 보내줄 테니까 그쪽으로 와요. 김장 준비해서. 서부장 와이프는 더 이상의 얘기는 필요 없다는 듯이 나가버렸죠. 저는 살짝 참았어야 하나 후회가 되기도 했지만 무슨 일이라도 있을까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안일했더라고요. 남편이 퇴근 시간이 되어도 들어오지 않기에 연락을 했지만 도통 받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퇴근인지 아니면 야근인지 꼭 연락을 주는 사람인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10시가 넘어가자 저도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남편과 연락이 닿을 수 있었어요. 지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확인할 문제가 생겨서 지방으로 바로 가야 했었다고 미안하다고 했죠. 저는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서부장 와이프가 한 말이 자꾸 귓가를 울렸죠. 저는 서부장님 지시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당연한 얘기 아니냐고 하더니 오늘 봉사활동을 잘 다녀왔냐고 물었죠. 저는 입술에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나오다니 다들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제 목소리가 이상했는지 남편이 무슨 일이 있는 것이 아닌지 물었지만 저는 튀어나오려는 욕을 삼키며 별일 아니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날 당연하다는 듯이 서부장 와이프에게 참석 여부를 묻는 문자가 오더군요. 저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알겠다고 보냈고요. 남편은 다음 주 토요일 저녁이 되어서야 귀가했습니다. 김장날 저는 서부장 와이프를 보고도 욕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강전무님 집으로 향했어요. 다들 김장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왔더라고요. 석 차장 와이프가 곁으로 다가오더니 괜찮냐고 물었어요. 솔직히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갔던 것을 생각하면 상대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무슨 힘이 있어서 제 편을 들었겠나 싶어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별일 아니었다고 했죠. 김장이야 이골이 난 상태라 저는 빠르게 마무리하고 자리를 벗어날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이 여럿이니 후다닥 해결은 되더군요. 당연히 강전무 와이프는 우아하게 앉아서 커피만 홀짝이고 있었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서부장 와이프는 앞치마에 장갑까지 끼고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김장을 진두지휘하고 있었죠. 그래봤자 입으로 하는 김장이라 별 도움은 되지 않았지만 말이죠.
하연 씨 이런 일 많이 해봤잖아요? 손이 왜 그렇게 느려요? 어디 봐요. 세상에 이렇게 덕지덕지 바르면 어쩌라는 거야. 펴서 바르고 있었어요. 적당히 속을 채워두고 나서. 제발 누가 좀 알려주면 알겠습니다 하고 좀 넘어가요. 가르쳐주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지. 다른 사람들 봐요. 누가 그렇게 나오나. 하여튼 눈치는. 서부장 와이프는 혀를 차며 제게 다른 사람들 하는 것 좀 보고 배우라고 잔소리를 하고는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저는 자꾸만 신경을 긁는 서부장 와이프 때문이라도 빨리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석 차장 와이프가 곁으로 와서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냐고 한마디 할 정도로 서부장 와이프는 저를 귀찮게 만들었답니다. 하지만 저한테 그렇게 하다가도 강전무 와이프만 보면 놀랄 정도로 사람이 돌변하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죠. 사모님, 맛을 좀 봐주시겠어요? 아우, 이번에 배추가 참 실하고 좋더라고요. 어련히 알아서 잘했을까? 손맛 하나는 알아주잖아? 자기처럼 야무지게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아우, 맛있어라. 수육이랑 먹으면 딱이겠다. 안 그래도 다 준비했답니다. 곧 마무리될 것 같으니까 점심 준비하면 되겠어요. 강전무 와이프의 만족스러운 얼굴에 서부장 와이프도 얼굴이 활짝 폈더군요. 주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에 저도 조용히 따라 들어갔어요. 서부장 와이프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정색을 하더니 할 말이 있냐고 묻더군요. 저는 침착하게 호흡을 하고는 김장만 끝나면 먼저 가보겠다고 말했어요. 서부장 와이프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는 얼굴로 저를 보더니 장갑을 소리나게 벗어 던지고는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봤죠. 진짜 내가 불쌍해서 하는 말인데 하연 씨 이렇게 해서 남편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 몰라? 내가 가볍게 알려준 것 같은데 오늘 김장하러 오라고 하셔서 왔고 다 했으니까 가보겠다는 말씀 드리는데 도대체 제가 뭘 더 하라는 말씀이세요? 끝까지 자리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소리신가요? 그럼 먼저 살짝 나가면 강전무님 사모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바쁘긴 쇼핑몰 하는 사람이 바빠봤자 아니야? 알아보니까 그리 잘 나가는 것도 아니던데 용돈 벌이 삼아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우선순위를 똑바로 둬야 할 것 아니야? 제 일이 전무님 때 김장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진 않는데요. 그리고 자꾸 남편 가지고 겁을 주시는데 저도 참고 있지 않아요. 자꾸 이러시면. 해볼 테면 해봐요. 하연 씨가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가 중요한지 구분도 못하고 천방지축으로 날뛰다가 피눈물 흘려봐야 후회를 하지. 그래도 우리 그이 아랫사람이라고 내가 신경 좀 써주려고 했더니 굴러 들어온 복 싫다고 차버리는 사람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 가요. 사모님 눈에 띄지 말고 괜히 하연 씨 같은 사람 때문에 기분 상하시면 안 되니까. 서부장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제게 축객령을 내렸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그 집을 나왔죠. 저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마음껏 소리를 지르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거래처 일이 남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당연히 아버지와의 약속은 없던 일이 됐고 그날 저녁 사촌 오빠에게서 무슨 일이 있어서 약속을 취소했냐고 묻는 전화가 왔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뒤로도 몇 번의 모임은 더 있었고 그때마다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참석은 했지만 서부장 와이프와의 신경전을 벌이느라 온 에너지를 다 소모하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정말 큰일은 따로 있었어요. 회사 창립 기념일이라고 하면서 부부 동반 모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부장 와이프는 그날 제가 입어야 하는 드레스 코드를 정해주면서 튈 생각은 절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그런 자리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은 아니었어요. 만약 남편이 꼭 참석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더라면 서부장 와이프 얘기는 깔끔하게 무시했겠죠. 하지만 남편에게 중요한 자리라는데 어쩌겠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깔끔한 옷을 챙겨 입고 기념일 파티로 향했습니다. 살짝 긴장이 되기도 했지만 오늘 하루 조용히 넘어갈 수만 있다면 뭐든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호텔로 들어가는데
너무 낯익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촌 오빠였죠. 저는 왜 저 사람이 여기에 있나 싶어 그 자리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촌 오빠도 저를 발견했는지 눈짓을 했어요. 남편은 저의 반응에 어리둥절하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저는 잠깐 물을 좀 마시고 싶다고 하고는 음료가 준비된 곳으로 갔습니다. 뭘 놀라고 그래? 내가 여기 있는 게 이상한 일이야? 여기는 왜 오신 건데요? 오빠가 이 회사랑 무슨 관련 있다고? 뭐? 무슨 관련이라니? 여기 큰아버지 회사잖아. 나는 여기 부사장이고. 저는 너무 놀라서 들고 있던 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다행히 사촌 오빠가 잘 잡아줘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죠. 사촌 오빠는 어이가 없다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 했지만 저는 아버지란 사람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차피 자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에게조차도 말한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 역시 저를 딸이라고 공개해봤자 숨겨둔 자식이 있다는 소리밖에 더 듣겠냐고 하시면서 가끔 저와 마주 앉아 밥 먹고 안부 인사를 주고받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셨고요. 뭐 회장님 정도는 되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남편의 회사 회장님일 거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너도 참 너다. 어떻게 그러냐? 아무리 그래도 장서방이 큰아버지 회사 사람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말이 되냐고. 심지어 큰아버지가 괜찮은 사람으로 콕 찍어서 장서방을 너한테 소개시켰는데? 아니, 그냥 건너서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닐까 싶었지. 남편한테는 아버지에 대해 얘기도 못했는데. 사촌 오빠는 잘하는 짓이라고 말하며 혀를 차고는 나중에 따로 아버지에게 인사나 드리라고 하고는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과연 오늘 하루를 잘 버틸 수 있을까 고민이 됐죠. 그때였어요. 누군가 곁에 와서 서 있는 게 느껴졌죠. 서부장 와이프였습니다. 하연 씨, 저기 안쪽에 강전무님 사모님 보이지? 저기로 와인 챙겨서 와요. 사모님 좋아하시는 와인은 레드니까 특별히 신경 쓰고. 제가요? 어차피 홀을 돌아다니는 분들도 많은데. 아니 뭘 좀 시키면 단박에 알겠습니다 하는 법이 없어. 어떻게 된 사람이 참말 말고 시키는 대로나 좀 해요. 서부장 와이프는 찬바람 쌩쌩 불면서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지끈지끈거리는 머리를 몇 번이나 눌러주고는 레드와인을 받아 자리로 향했죠. 안쪽은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강전무 와이프는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보더니 제가 내미는 와인을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더라고요. 손이 부끄러울 정도로 말이죠. 이게 무슨 상황인지 혼란스러웠지만 괜히 시끄럽게 만들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에 저는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강전무 와이프가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차장이라고 이제 겨우 시작선에 섰으면서 아주 꼿꼿하다고 하더니만 별것 없네. 뭘 시켜도 말이 많다며 소란만 불러일으키고 이런 사람 과연 우리가 계속 챙겨줘야 할까? 사모님, 그래도 너그럽게 봐주세요. 이런 사람이라도 저희 남편 부하직원 가족인데 어쩌겠어요. 제 업보죠. 제 얼굴 봐서라도 좀 넘어가 주세요, 사모님. 자기가 자꾸 그렇게 봐주니까 더 건방진 거야. 고작 차장 자리 하나 차지하고 앉았으면서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진짜 요즘은 다들 이렇게 경우가 없는 거야? 하연 씨 뭐예요? 사과하지 않고. 사모님께서 지금 누구 때문에 화가 나셨는데?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노라니 저도 점점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저는 들고 있던 와인을 단숨에 비우고는 강전무 와이프와 서부장 와이프를 노려봤습니다. 제 시선이 바뀐 것이 느껴지자 두 사람도 어이가 없다는 얼굴로 헛웃음을 지었죠. 뭐, 내가 한 말에 기분이라도 나빠요, 하연 씨? 남편 승진은 다 아내들의 내조에 걸렸다는 소문도 못 들어봤어요? 아니면 그런 교육을 받을 기회도 없었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내가 아부나 좀 떨었다고 남편이 승진한다면 어디 그게 정상적인 회사겠어요?
제대로 된 기업이라면 적어도 능력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더 성장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와이프 말 몇 마디에 인사가 결정된다면 그게 더 문제죠. 지금 미쳤어?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말을 내뱉고 있어? 미친 건 그쪽이겠죠. 툭 하면 자기 말 몇 마디로 저희 남편 회사 생활 엉망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말 하는 자신이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야, 이년아, 너는 눈치도 없니? 처세 제대로 안 해? 남편 승진하는 거 싫어? 어디서 이따위 행동이야? 결국 제 말에 화를 못 이긴 서부장 와이프가 빽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모여드는 것이 느껴졌지만 저 역시 이미 눈이 돌아버린 상태라 그냥 넘어갈 수 없었죠. 저는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였지만 부드럽게 제 손을 감싸는 느낌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남편이었죠. 여보, 그만하자.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당신도 이런 대접 받을 사람 아니고. 그쪽이 장 차장인가 보네요. 나 알죠? 서부장 와이프 되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집에서 와이프 단속을 어떻게 했기에 이런 상황을 만들어요? 만들길?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이 사람 사모님께 그런 소리 들을 만큼 실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을 온전히 제가 해결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찍 차장 달았다고 앞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던 보장은 없을 텐데요. 와이프가 잘 모르면 장 차장이라도 정신을 차려야죠. 알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보네요. 우리 그이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봐요.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어디 괜히 있겠어요? 사모님, 그 밥에 그 나물이죠. 정말이죠. 어쩌다 저런 사람을 부하 직원으로 둬서는 이번 기회에 좀 치워버려야겠어요. 저는 남편을 몰아붙이는 두 사람 때문에 겨우 가라앉힌 분노가 다시금 치솟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주변에 모이는 것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는 버럭 소리를 질렀죠. 평생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말이죠. 이봐요, 말 다 했어요? 내가 더 이상 남편으로 겁주지 말라고 했을 텐데 가만히 안 있겠다고.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무식하게 머리채라도 잡아보려고? 해봐.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보라고. 생각이라고는 없는 주제에. 야, 이년아, 말 다 했어? 내가 뭘 할지 보여줄까? 이 회사 회장이 우리 아버지거든? 저의 폭탄 선언에 주변이 삽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회장님께 딸이 있었냐며 놀라는 말들이 대부분이었죠. 순간 저는 실수했다는 생각에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남편도 당황한 얼굴로 저를 보는 것이 느껴졌죠. 이미 엎어진 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서부장 와이프는 사색이 되어 강전무 와이프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강전무 와이프는 여유로운 얼굴로 피식 웃음을 지으며 회장님께는 자식이 없단 말을 했어요. 서부장 와이프는 다시 기세등등한 목소리로 별 거짓말을 다 한다며 저를 비웃었죠. 하지만 그 웃음도 길게 갈 수 없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등장 때문이었죠. 거짓말이라뇨? 우리 동생이 그런 거짓말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 전무님? 아유, 그게 여자들끼리 말다툼이 좀 있었나 봅니다. 별일 아닐 겁니다. 하연아, 진짜 별일 아니야? 사촌 오빠는 평소와 전혀 다른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묻고 있었어요. 남편은 거의 정신줄을 놓을 지경이었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왕 저지른 일을 눈 딱 감고 모든 것을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을 빙자한 사모님에 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서부장 와이프와 강전무 와이프가 저지른 행패에 대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런 얘기를 할 자리는 아니지 않았나 싶었지만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것도 없었고 그냥 다 터트리고 싶다는 생각이 전부였어요. 제 얘기가 길어질수록 사촌 오빠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고 곁에 있던 다른 임원들 얼굴도 좋지는 않았죠.
사촌 오빠는 뒤처리는 확실히 하겠다고 하고는 제게 남편과 자리를 뜨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어요. 물론 나가는 길에 꼭 아버지께 인사드리라는 말과 함께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남편에게 저의 가정사를 모두 얘기했습니다. 제 얘기가 끝나도록 남편은 아무런 말이 없었죠. 그리고는 충분히 제 상황을 이해했다고 말해주며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날 제가 터트린 폭탄은 생각보다 큰일로 번졌어요.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딸의 존재도 문제였지만 회사 내부에서 와이프들이 라인을 만들어 자기들끼리 모임을 가지고 그 일이 인사 과정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였죠. 아버지는 보고를 받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셨고 감사팀을 동원해 인사부를 뒤집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남편이 있는 팀을 시작으로 불합리한 인사 이동이나 업무 지시가 없었는지 대대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남편은 연일 감사팀에 불려가고 있다고 하면서 한숨을 쉬었지만 싫은 기색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 집 문턱이 닳도록 강전무 와이프와 서부장 와이프가 찾아왔죠. 딱 한 번만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아니,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 테니까 사과 좀 받아주세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요.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두 사람은 매일같이 미안하다는 말을 했지만 당연히 저는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무슨 이유로 만나겠어요. 자기들이 저지른 행동에 책임은 자기들이 져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일주일도 못 채우더군요. 제가 상대해주지 않자 다른 방법을 찾았더라고요. 이제는 매일같이 집으로 택배가 왔습니다. 명품 가방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장난감까지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저는 하나도 손대지 않고 그대로 반송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흘렀는지 남편이 하루는 갑자기 감사팀 결과가 나왔다고 알려줬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서부장과 강전무가 어떻게 됐는지가 관심사였죠. 서부장은 좌천됐고 강전무는 다른 하청 계열사로 자리를 옮겼다고 해요. 전무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끝이나 다름없는 거죠. 속이 참 시원하더라고요. 승진에 그렇게 목숨을 걸더니 잘 됐다 싶었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저희는 일상을 다시 되찾았어요. 남편도 저도 각자의 일을 마음 편하게 하고 있었죠. 그놈의 봉사활동 조직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고요. 저의 존재에 대해서 크게 번진 것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잘 정리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다행스럽게도 말이죠. 앞으로도 지금의 평화를 지킬 수 있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